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여서. 40분 만에 지금 만나뵙는 거죠. 이 세상에. 40년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도 녹음 기준으로 일요일 저녁에 식사를 함께 했는데, 아이고, 우리 이 선배님은 뭐 항상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셔서. 아니요. 예, 저는 김용민 PD님 식사하러 오셨다가 돌아가셔서 네. 지금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화를 4통을 하셔야 되고 내일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예. 걱정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먼저 녹음하고 다음 순서대로 해서 우리 출연자들 만날 텐데, 자,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생물학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공계 출신도 아니고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 학력고사 과목으로 생물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생물에 대해서는 정말 기초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오늘 이거 하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굳이 주제넘게 이 이야기를 드리라는 건 생물학 분야가 근대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 혹은 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생물학이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면 경제학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오만 분탕질을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경제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경제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자기의 이론이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래서 3+5가 8인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학도 이렇게 딱딱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과학에 가까운 학문이고
그래서 아무도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장막을 칩니다. 예.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누가 도전을 하면 뭐 이단이니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느니 온갖 헛소리를 다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왜 생물학이 경제학의 토대가 되냐면 제가 8월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윈의 진화설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결정적인 기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회적 다윈주의 혹은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윈주의가 원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패자, 진종족은 진화론적으로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 경제학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아하. 예,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경쟁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논리도 그런 거죠. 영국이 인도를 침탈할 때 우리가 침탈하는 건 자연의 섭리야. 왜냐? 우리가 더 세니까, 우리가 적자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즘도 사회적 다윈주의에 기반을 두죠. 인종적으로 게르만이 우월하니까 유대인, 흑인, 아시아인은 당연히 죽여도 돼 라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게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이 믿는 철학자들은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차별을 너무 당연시 생각합니다. 연대, 협동, 동정 따위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예. 실제로 1870년에 미국의 윌리엄 그레임 썸너라는 경제학자가 이 이론을 경제학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썸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자본가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니까요. 그리고 자본을 가진 것이 높은 지위와 우수함을 보증하니까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인종은 자본을 갖지 못한 열등한 인종, 노동자죠. 노동자를 당연히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이 모든 처참한 이론들이 다 적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다윈의 생물학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뿌리가 됐던 사회적 다윈이즘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생물학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이 견해의 대가가 프란스 드발이라는 학자입니다. 프란스 드발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장류 학자,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를 연구하는 학자로 꼽히는 석학이에요. 아, 영장류 학자라고 해서 학자들이 다 영장류지 뭐 파충류도 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 신분이 영장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영장류를 연구를 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예, 예. 2007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11년에는 디스커버리지에서 선정한 47인의 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예. 드발의 연구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적자 생존이 인류 진화의 법칙이고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려만 하는 존재라면 도도하게 수천만 년 동안 발전되고 유지됐던 동물들의 협동과 연대의 본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연대와 협동이 원숭이, 침팬치, 고릴라 같은 영장류뿐만 아니고요. 고양이, 늑대, 돌고래, 코끼리,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동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는 도덕이 인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과 공감은 수많은 포유류, 심지어 조류에서도 나타나는 매우 선천적인 동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60년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장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원숭이가 줄을 싹 잡아당기면 먹이가 나와요. 이게 훈련이 되면 원숭이는 줄을 자꾸 잡아당기고 싶겠죠. 야, 요것만 당기면 먹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옆방에 있는 동료 원숭이에게 고통을 동시에 가하는 겁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원숭이가 잘 모르죠. 내가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온다. 요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옆방의 동료가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내가 줄을 당길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줄을 당기면 나한테 먹이는 오는데 옆방 원숭이가 뭔가 굉장히 괴로워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자, 이때 원숭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옆방 원숭이가 아프든 말든 내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줄을 계속 당기느냐? 안 당깁니다. 심지어 이 원숭이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까지 가더라도 줄을 당기지 않고 굶으면서 버텨요. 이걸 프란스 드발은 공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동료들의 고통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줄을 안 당김으로써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스 드발이 애틀란타 북동쪽에 있는 연구소에다가 커다란 야외 울타리를 치고요. 여기에서 침팬지를 길렀습니다. 그때 먹이를 주면 처음에는 서로 침팬지들끼리 막 먹이를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러다가 한 20분쯤 지나면 집단의 모든 침팬지들이 조금씩 먹이를 나눠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먹이를 손에 못 넣은 침팬지는 동료의 앞에 가가지고 구걸을 한대요. 막 낑낑대고 소리를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고 나 배고파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먹이를 손에 쥐고 있던 동료가 이 땡깡을 부르고 대굴대굴 구르는 동료 침팬지를 한참을 보더니 손에 있는 먹이를 휙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드발의 표현에 따르면 얘따 먹어라 이런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숭이들도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음식을 나눠준다는 결론을 여기서 도출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 연구들이 있는데 침팬지들은 표범이 덤비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구합니다. 다람쥐는 소리로 다른 다람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죠. 코끼리는 어떤 동료 코끼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적자 생존이 인류의 법칙이고 본능이라면 동물들이 왜 다른 동물을 돕느냐는 거죠. 강하고 살아남고 멀쩡해 서 있고 먹이 진 동물들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드발은 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 챙겨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위로를 하거나 동정을 베푸거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상대방 처지와 관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적절할지를 상당히 섬세하게 고민을 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걸 도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걸 도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덕 혹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건 동물의 매우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저걸 윤리교과서에서 배웠겠습니까? 뭐 에듀윌의 인터넷 강의 보고 배웠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도덕, 협동, 공감, 연대는 게다가 인간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만 년이라는 포유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포유류의 본능이라는 게 드발의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서 발견됩니다. 분명히 인류는 가장 발달한 포유류인데 이런 공감 능력도 가장 발달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자본주의가 이 협동과 연대, 공감의 본성을 뺏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드발의 책 중에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한 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역자 서문에 남겨요. 이 역자 서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공감과 도덕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 공감 능력이, 선천적인 능력이 끊임없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최근에 해외 저널에서 나온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맥메스터 대학교 신경과학자 수쿠빈도 오비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오비 교수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뇌에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느냐면 공감 능력을 자극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야, 이마에다가 E, 영어로 알파벳 E라는 글자를 써보라고 시켜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E를 이마에 쓰는데 남이 볼 수 있게 쓰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E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마에 거꾸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이 내 이마에 적힌 E를 제대로 볼 거잖아요. 좌우를 거꾸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력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맞게 E가 바로 보이도록 이마에 써요. 분명히 지시가 남이 볼 수 있도록 E를 쓰라는 건데 권력자들은 거꾸로 자기가 보기에 바로 보이도록 적습니다. 반면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남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E를 좌우를 바꿔서 적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베이징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선수 펠프스를 수영장에 가서 응원을 하거든요. 이때 부시가 환한 표정으로 성조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드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이 부시가 든 성조기가 좌우가 바뀐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시는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는 자기 쪽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성적이 좌우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부시의 시각에서 성적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시가 든 성적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지 눈에는 좌우를 맞게 들었는데 앞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성적이 좌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비디우스의 실험입니다. 권력자들은 남의 시각을 신경을 안 써요. 지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비 교수가 왜 그런가 뇌 구조를 살펴봤더니 권력자들은 공감을 할 때 사용되는 뇌 신경 연결 통로가 굉장히 손상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 사회적 다윈주의 같은 학문들은 적자만이 살아남는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사회가 우리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조작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뇌 자체의 공감 능력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남의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의 협동과 연대, 공감의 관점은 더 파괴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더 삭막해지죠. 더 삭막해진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역시 공감 능력이 더 나빠집니다. 이게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권력자들의 공감 능력 상실과 함께 끊임없이 협동과 연대를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프란츠 드발의 그 책 공감의 시대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천 교수의 서문,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라는 글 중 일부를 읽고 몇 문장만 읽고요. 오늘 월요 경제학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너무나 깊이 공감이 가는 역자 서문이었어요. 검찰과 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을 안고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추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시간,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건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참으로 다양한 동물들에서 공감 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남의 마음을 읽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우리와 유전자의 99%가량을 공유하는 침팬지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와 진화적으로 그리 가깝지 않은 온갖 동물들에게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동물의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공감 능력이 다양한 동물들에 존재하고 진화된 속성이라면 우리 종, 즉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치도록 우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메말라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며 깨달았습니다. 공감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공감 능력은 우리 종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타고난 습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다독이며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벌써 10년 넘도록 얼쩡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진짜 마음이 참 와닿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의 본성인 함께 공감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점차 자본주의라는 세상 하나에서 잃어가도록 강요받고 또 잃어가는 걸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타고난 습성이 무뎌지지 않도록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듬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프란츠 드발의 연구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공감과 도덕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월요경제학으로 살펴봤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닥칠 그 무렵부터 사회는 각기 개인에게 혼자 살아라, 너밖에 없다, 뭐 연대 협동, 그 언제적 얘기냐, 이런 식으로 또 내몰았던 인류를 분절화시켰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공감 능력이 많이 무뎌졌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도 잘 않고요. 네. 그렇죠. 일단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예. 네,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월요 경제학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한국 재벌들의 군 면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재벌 2세, 3세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가문별로는 군대를 가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가문들도 있어서 네. 유명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일반인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면제율이 높죠. 네. 요건 뭐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30일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 지금 해군 중위거든요. 30일에 전역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최민정 중위는 2014년 9월에 사관후보생에 자원 입대를 했죠. 그래서 초급 장교로 임관하고 뭐 아덴만에 파병되기도 했다고 해요. 지난해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방어를 책임지는 전투부대 본부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군대 문제를 사람의 상황과 건강에 따라서 당연히 구분해서 복무해야 된다고 믿고요. 군 면제를 받아야 할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군대 보내는 건 매우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군대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사실을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죠. 국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넌 그럼 군대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국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무성님한테 칭찬을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저는 해병대 군복 입고 탄기국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복장 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라는 본인 혼자 다 지키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군사 문화가 만연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민정 중위가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요, 어찌됐건 군복무는 한국 사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벌가 자제로 태어나서 또 사실상 군대를 가야 될 의무가 없는 여성이 자원을 해서 장교로 복무했다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매우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재벌가 자제로서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런 자세가 엿보이는 거죠. 제가 오늘 그 굳이 재벌 병역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걸 짚어내자는 뜻도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나라는 전부 지 혼자 다 지킨 것처럼 떠드는 게 좀 가짜나서인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너는 군대 갔다 왔어? 라고 저는 어떤 개인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재벌들이나 아니면 보수층들에게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병역 면제율이 가히 신의 자식들 수준으로 높은데 어떤 집단보다도 국방이니 이런 걸 떠드는 게 좀 가짜는 겁니다. 예, 너무 가식적이죠. 그래서 그 가식을 한번 벗겨보고 싶어서 오늘은 재벌들의 병역 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최태원은 어땠습니까? 네, 아버지 최태원은 면제입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 여기 면제도 좀 웃긴 이유로 면제인데 다시 나중에 이제 그룹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요 분야의 레전드급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이고요. 동생인 이건희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던 이맹희 전 제일비로 회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 그렇죠. 이분 당연히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아니고 도피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 이 사실은 어디서 밝혀지냐면 이맹희 씨가 묻어둔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이분이 왜 재벌들의 병역 면제 혹은 기피의 레전드냐면 이맹희가 20살이 되던 해가 1950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해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당연히 20살 전쟁이 벌어졌는데 징집 대상입니다. 근데 이맹희가 이때 부산으로 일단 피난을 가요. 그리고 자서전에 뭐라고 적냐면 부산에 내려온 후 나는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경북중학교 동기생이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히 지키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육사관 애들한테는 니들은 나라를 지켜라. 나는 병역을 째고 일본으로 도피할게. 왜냐고? 니들이 나라를 잘 지켜줄 테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낫겠어. 뭐 지금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랬다고 해도요, 자서전에 적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했는데 전쟁통이에요. 쪽팔린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서 친구들은 전장으로 나가는데 자기는 니들만 믿고 나는 튈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병역 기피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병역을 기피하면 사회적으로 평생 매장되죠. 더구나 이맹희는 전쟁통의 병역을 기피했는데요. 이건 총살감입니다. 총살. 그런데 이맹희는 이걸 뻔뻔스럽게 자서전에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분야의 레전드로 불릴만 합니다. 이 사람은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 가문 병역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맏형인 이맹희는 전쟁이 나자마자 튀었고요. 일본으로요. 차남 이창희, 이제 이 사람도 고인이 됐는데 이 사람도 병역 기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형인 이맹희가 자서전에 적어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맹희가 자서전에 뭐라고 적냐면 내가 동경농대에 들어간 다음 해인 52년 창희가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이렇게 적고요. 예. 동생이 동경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52년이면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와중이었어요. 휴전이 1953년 7월 27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창희 씨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2년 일본으로 튈 때 보면 이때도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김없이 20살의 전쟁 도중에 일본으로 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결혼까지 올립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병역 기피고 이게 종전이 됐어도 그때 분위기만 해도 또 전쟁이 벌어질까 봐 막 겁을 먹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예. 그러니까 겁먹고 나이 먹을 때까지 일본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죠.
이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남 이건희인데요. 여기가 좀 골 때립니다. 이건희 병역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설 두 가지도 좀 웃긴 게 이건희가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왔으면 설이 2개든 3개든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희는 딱 40일 동안만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 안 차는 노릇이죠. 예. 당시만 해도 남들 다 3년씩 고생하던 걸 꼴랑 40일 훈련으로 때웠으니까요. 근데 삼선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가 40일 동안 훈련을 받은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인 거죠. 두 형은 다 일본으로 튀어서 도피 혹은 면제받았는데 예. 어쩌다가 우리 회장님은 40일이나 갔다 왔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삼성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건희가 40일이나 군대를 갔느냐, 군대도 아니죠, 훈련소를 갔느냐에 대한 두 가지 시기나 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이 뭐냐면 김교련 씨라고요. 과거에 그 보안사 대공처장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도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비설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에서 작가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안사 대공처장으로 있던 1971년 청와대 특명을 받고 고위층 자재, 재벌들 자재들에 대한 병무부정 사건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특명이 내려온 이유가 삼성 설립자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이 군대 갈 나이로 보이는데 낮에 골프 치다가 하필이면 대통령한테 직방으로 걸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의 이건희 회장인데 창업주 아들이 골프 치는 걸 보니 다른 특권층 자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철저히 조사해보라는 대통령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 보안사, 경찰, 국방부 다 동원돼서 조사를 하니까 50여 명이나 무더기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1971년에도 돈 많은 집안들은 다 이렇게 병역 기피를 하다가 한번 검찰, 경찰, 보안사 수사가 털리면은 50명씩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김교론에 따르면 이건희가 30살이 되던 해인데요. 골프를 치다가 박정희한테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골프장에서 이건희를 보고 야, 저 새끼는 왜 군대도 안 가고 골프 치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희가 걸렸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골프를 한다는 거는 뭐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당연하죠. 1971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골프장도 아마 몇 곳 없었을 때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김교련한테 걸린 재벌 자제들이 이것도 코미디인데 그래서 걸렸으면 복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50여 명의 재벌 자제들이 전부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다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교련 씨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박정희가 진짜 대노를 해서 잡았으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4주 훈련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추정컨대 박정희가 재벌 자제들 군대 조사해 하니까 조져요. 50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야 대충 봐주고 돈을 뜯어내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로요. 아니면은 김교련의 이야기가 완전히 지어낸 허구이거나요. 저는 전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1971년이면 유신 직전이고 박정희가 정치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을 병역 문제로 싹 건드린 후에 그걸 몰랐겠냐고요. 50여 명이 군대 안 갔던 걸요. 알고 있는데 한번 건드린 후에 4주간 훈련 보내서 겁을 주고 재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뜯어냈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 추정입니다만. 그런데 왜 다른 재벌 집자제들은 다 4주 받고 나왔는데 이건희만 40일을 받았느냐? 요거는 이건희는 박정희한테 직방으로 딱 걸리는 바람에 40일이나 길게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한테 40일은 너무나 이례적인 긴 기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설은 뭐냐? 이건희가 2012년에 형 이맹희하고요 유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건희가 이성을 잃고 기자들한테 막 형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막말을 하는데 그때 그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양반이라고 했죠. 예.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한 양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40일 동안 억울하게 훈련소에 끌려갔던 이유는 박정희한테 골프 치다가 적발된 게 아니고 형이 투서를 넣어서 그런 거다라는 게 이건희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설이에요. 뭐 아무튼 어느 설이 맞던 이 삼형제는 도합 합해서 40일 훈련 받은 게 병역 의무를 다한 겁니다. 일반인 삼형제였으면 9년을 가야 하는데 이 삼형제는 도합 6주 훈련으로 이걸 때웁니다. 다음 아들대로 와보죠. 범 삼성가 3세들이요.
우선 대표 주자가 이재용. 당연히 면제입니다. CJ그룹 회장인 이재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다 면제예요. 우선 장손인 이재현의 면제 사유는 유전병입니다. 굉장히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병을 핑계로 얼마 전에 사면도 받았죠. 그런데 사면을 받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기적처럼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았던 병이 사면을 받으니까 귀신처럼 나았던 바로 그 병인 겁니다.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씨도 면제입니다. 똑같은 유전병으로 면제를 받았어요. 네. 이재용,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장애물 부문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습니다. 예. 스포츠인 출신이에요. 골프 실력도 핸디캡이 6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핸디캡 6이 아마추어로는 보기 드문 실력자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샷 거리가 평균 250야드나 나가는 장타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모르겠지만 잘 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허리는 국방할 때는 고장이 나는데 골프할 때는 잘 움직이는 그런 허리인 거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재용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분 면제 사유가 과체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개그에 가깝습니다. 정용진이 대학에 입학할 때 그 대학의 학생 카드를 적는데 본인이 직접 뭐라고 적냐면 키 178cm, 체중 79kg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과체중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체중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용진이 유학을 가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군 입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몸무게가 104kg으로 25kg나 불어납니다. 이래서 면제를 받아요. 3년 만에요. 그런데 당시에 과체중 면제 기준이 103kg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1kg 초과해서 아슬아슬하게 면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과체중이 아니죠. 군대 안 가려고 살 불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신세계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정용진 부회장이 유학을 가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110kg까지 쪘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빼가지고 104가 나온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아니 뺐다는 게 사실이면 왜 하필 면제 기준이 103인데 그보다 딱 1kg 많은 104까지만 뺐다는 거예요. 그냥 놀리려고 딱 끝까지 뺀 겁니까? 군대 간 사람들이요? 이런 애들이 애국심 마케팅 뭐 이런 거라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예. 현대그룹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이지만 병역 문제에 관한 한 현대그룹은 비교적 깨끗해요. 그러니까 요 집안은 현대 집안은 남자면 다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마초적인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정몽구도 병장 만기 제대를 했고요. 그 형제들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정몽준도 장교 출신이죠. 근데 다만 정몽구의 아들인 정의선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정의선은 진짜 아팠을 수도 있나 보다 하는 짐작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3대 형제들도 많이 군대를 갔거든요. 아무튼 요 집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SK그룹이요. 최민정 중위가 이제 곧 전역하는 그룹이죠. 당연히 아까 물어보셨지만 아버지는 최태원 회장 면제입니다. 이분도 면제 사유가 체중 과다예요. 근데 이 집안도 웃긴 게 형제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패기 같은 걸 되게 중시해서 최종건 회장, 장남 최윤원 씨, 최신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해병대를 갑니다. 예. 사촌 형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최태원 회장만 그 형제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안 가요. 그런데 안 간 이유가 질병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정의선처럼요. 과체중으로 못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실형 문제로 면제를 받습니다. 롯데 가면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신동주, 신동빈이 지금 롯데 회장이고 신동주는 형인데 뭐 형제끼리 치고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군대를 안 갔는데 이게 뉴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나이에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군대 가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 아니어서 군대를 안 간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은 귀신같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니들 두 형제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군대 갈 때는 일본 국적이었다가 병역 의무가 끝날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이냐고요. 이 형인 신동주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온 걸 떠나서 한국말 자체를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신동주, 신동빈이라고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게미스 히로유키, 시게미스 아키오라고 부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냐? 유일하게 알려진 사람이 신유열이라는 청년인데 예. 신동빈의 아들이고 지금 29살입니다. 당연히 29살인데 아직까지 군대를 안 갔죠. 이것도 뉴스가 안 되는 게 이 신유열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쭉 자랐습니다. 초중고 대학을 전부 일본에서 나왔고 지금 직장도 일본에 있습니다. 국적도 일본입니다. 당연히 군대를 안 갔죠. 그런데 웃긴 게 신유열 씨가 한국 국적을 언제 취득할까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가 끼어 있어서 복잡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유열 씨는 한국 국적을 획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한국 국적이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축구볼 같은 겁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와서 주워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대 그룹을 쭉 살펴봤는데 이 정도 재벌은 아니지만 최근 화제가 된 두 인물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의 욱해, 이해욱 선생. 예. 운전기사 갑질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병역 면제받았습니다. 최근 난동을 부려서 전과 3범이 될 위기에 처한,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예. 하나그룹 3남, 망난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김동선 씨. 얘는 왜 군대를 안 갔냐면 이 친구는 정유라하고 승마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승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참 가지가지 이유로 군대를 다 안 가는 분들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래전 통계긴 하지만 어차피 병역 갔다 올 사람들은 다 훑은 통계니까요. 2006년에 KBS에서 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산 규모 20조 원이 넘는 국내 7대 재벌 그룹 총수 일가 병역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면제율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이 고전 36년간 평균 면제율은 6.4% 돼요. 그러니까 7대 재벌쯤 되면 5배나 면제율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일수록 면제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7대 재벌 면제율이 33%라고 그랬죠. SK그룹 면제율이 57%입니다. 둘 중 하나가 군대를 안 가요, 이 집안은요. 요 분야의 지조는 단연 삼성이죠. 삼성 가문 면제율은 무려 73%입니다. 병역 대상자가 11명인데 무려 8명이 면제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언론 사주들 가문의 면제율이요. 네. 요거는 2000년 미디어오늘이 조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언론 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42.1%. 일반인 6%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높죠. 면제 사유도 아주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재벌들을 따라합니다. 우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과체중으로 면제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중앙일보 회장으로 알고 있는 홍석현 씨. 요분은 질병, 폐질환으로 면제예요. 아유. 동아일보의 김병관, 김병건 형제. 3대들이죠. 이분들은 아예 병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길이 없는데 예. 미디어오늘이 답변을 요청을 하니까 2000년 당시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언론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종교인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만 해도 언론인이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당시 회장, 스포츠투데이 회장이었죠. 아니, 그 사람은 지금도 종교인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뭘로 불러야 됩니까? 망난이라고 부를까요? 아버지가 만든 재단의 아마 사무국장인 거 봐서는 뭐랄까요, 구호단체 책임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나요? 하여간 저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 종교인이면은 또 그 아버지가 알거든요. 민망한 거 알아요, 본인이. 예, 언론인으로서 잘못한 걸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조희준 씨에 대한 온갖 소문을 들어보면 종교인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죠, 이 사람은요. 이분은 아주 자유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심한 의미로 아주 나쁜 자유인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결혼 3번 했고요. 결혼 3번 한 게 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뒷얘기들도 되게 복잡하죠. 그거 알면은 이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2000년 당시에 언론인으로 분류됐던 조희준 씨. 이분은 미국 영주권으로 버티다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하는 짓 그대로 언론사 사주들도 따라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위층이나 재벌 가문의 병역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영국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반드시 장교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왕실 소속은 남성은 모두가 최전선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요. 심지어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마칩니다. 그 여군 수송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송대 복무를 자원한 게 언제냐면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그렇죠. 다음 왕이 될 후계자였는데도 수송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대단한 책무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손자들도 모두 자원 입대해서 상당히 긴 기간을 국방에 헌신을 합니다. 제가 무슨 영국 왕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영국 왕실이 뭘 잘했다고 제가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국민이 받고 있는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게 진짜 애국심으로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과 기꺼이 군대에서 함께 어울리죠. 근데 우리는요, 한국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그런 최소한의 의무감도 없습니다. 힘든 건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들은 그렇게 내빼도 언론을 통제하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한 명만 군대 안 가보십시오.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가문은 80%가 군대를 안 갔는데 아무도 안 다루죠. 제가 간곡히 청하는데 그냥 재벌 이들은 국방 의무가 어떻고 애국심이 어떻고 하는 마케팅부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돈 갖고 해외로 내뺄 놈들입니다. 실제로 이명희는 전쟁이 나니까 일본으로 내뺐잖아요. 이런 책임감 없는 자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 지원을 하고 뭔가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이 되려고 하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믿고요.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맡겠습니까? 마침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최민정주의의 장교 전역을 보면서 그것하고 대비됐던 한국 재벌들의 한심한 병역 의무 이행 실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결국 경제를 살린 것도 노동자들이고 나라를 구한 것도 이런 군대 간 평범한 민초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최태원 회장 딸 최민정 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대를 하는 최민정 씨. 근데 트윈 파파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태원 딸 최민정은 대통령으로 키우는 것으로 생각함. 정말요? 예.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나 뭐 어느 재벌 회장이나 사실은 그냥 그 회사의 총수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나라를 먹고 싶은 마음들이야 이심전심 아닙니까? 정주영 씨도 그랬었고요. 예, 뭐 또 우리 석현이 형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재벌들이 이렇다 할 어떤 정치적 실권을 잡지 못한 이유가 일단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하여간 저자들의 진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이 최태원 회장 딸은 뭐 이게 하여튼 집안의 배경도 있는데다가 또 여성으로서 안 해도 되는 병역까지 담당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감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아닙니까? 좀 덜컹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결별하기 전에 병역을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 쪽의 주장이었든 아버지 쪽의 주장이었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무섭긴 하네요. 좀 주의 깊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씨 집안에서 키웠다 최민정 씨를. 네, 예, 어머니 쪽에 더 가까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태원 씨야 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이제 뭐 거기는 뭐 불륜부터 빨리 해결해야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대통령 딸인 노소영 씨 엄마가 딸에 대한 대망론을 꿈꿀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태원의 딸이면 별로 제가 덜컹 안 했을 텐데 네. 그 집이 이제 모계가 노태우 집안이니까 상당히 지금 덜컹하네요. 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저도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재벌 2세, 3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비슷하지만 괴는 조금 다른데 오늘은 어제 그 최민정 주의, 오늘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 덜컹거리는 이야기를 빼고 나면 제가 어제까지는 기특하게 생각했었던 최민정 중위와는 전혀 다른 개차반 한 분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삼남 김동선이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TS. 김동선. 네. 예. 제가 뭐 이번 주에도 살짝 언급을 했고 지난주에는 한번 상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상습 폭행범입니다. 그런데 이제가 다시 한번 구속을 피할 것 같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폭행 뉴스를 듣고 충분한 기간 동안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디 한국 사회가 이 정도 파렴치한 범죄자를 응징하지 못하는 사회일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부디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을 일주일 넘게 지켜봤는데 또 법망을 피할 것 같아요. 사건들은 대충 알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김동선,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3남이고요. 이미 폭행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다음에 순찰차에서도 지구대 안에서도 기물을 파손하는 난동을 부렸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9월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회식 자리에 가서 신입 변호사들한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지랄을 하다가 변호사들의 뺨을 갈기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뭐 그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닌 거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치면 엄청나게 가중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인 법 상식이죠. 예. 이제 이 또라이는 집행유예건 말건 신경을 안 쓰고요. 그것도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게 나중에 안 사실인데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맞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답니다, 이게요. 어허. 자, 그러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김앤장은 과연 김동선의 처벌을 원했느냐? 당연히 예상을 하신 대로 김앤장은 그리고 그 술집에서 맞은 변호사들은 김동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하기 전에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변협 회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뚜껑이 열린 목소리로 우리 변협은 김동선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맞은 피해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처벌을 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중파에서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과 얻어맞은 변호사들은 김동선을 그 다음날 태연하게 용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극히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자들은 로펌을 운영할 자격도 없고요. 변호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피해자를 변호하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기본이 법조인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이런 파렴치범을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철저하게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김앤장 니들이 과연 법조인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언컨대 법조인 자격이 없는 돈만 아는 쓰레기들인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짐작이 가능하죠. 김동선이 이제 그 술자리에서 자기 보고 변호사들한테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랬다는데 이건 김동선이 무식해서 그런 거고요. 한화는 김앤장의 주주가 아닙니다.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김동선 씨, 거기서 폼을 잘못 잡은 겁니다. 폼을 잡으려면 주주님이라고 불러라가 아니라 고객님이라고 불러라가 맞는 겁니다. 실제로 한화는 김앤장의 주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대단한 고액 고객일 겁니다. 왜 김앤장이 괜히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김동선이 난동을 부려도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김앤장은 한화라는 거대한 고객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대형 사건 하나만 잘 수임하면 수백억이 떨어지는 고객이니까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한화와 척지면 그 돈이 당연히 아까웠던 거겠죠. 그런데요. 김앤장에게 여전히 묻고 싶은 건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에게 김앤장 수뇌부가 가서 야, 요번은 넘어가자. 좀 봐주자라고 부추겼을 텐데 예. 자기 회사 직원이 어디 가서 두들겨 터지고 왔는데 그것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주식인 누구를 변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협박도 이기지 못하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뜯기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발표를 한 그 변호사들이요. 그 변호사들도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앞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만 하는 버러지 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 법조계를 주무르니 한숨이 나오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과거에 종합일간지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예. 그렇죠. 네. 예. 네. 2000년대 이후에 동아일보에서는 아주 잠깐요. 야성을 찾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평기자들이 기자총회를 열고 그래서 기존의 편집국장을 해임하는 일종의 쿠데타를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새로 임명된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 얘네들 만대로 좀 괜찮은 신문 만들려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경제부 기자였는데 신임 편집국장이 부서를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워낙 이제 어수선한 시국이었으니까요. 경제부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편집국장 하는 동안에는 재벌들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거침없이 조져라. 광고 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나도 기자생활 수십 년 해봤는데 내 경험상 기업들은 우리가 당당하게 조질 때 더 무서워한다. 그리고 겁을 내야 광고를 준다. 그러니까 광고 안 줄까봐 이런 거 니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우리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겁을 먹도록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조져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 맛에 투쟁하는구나. 야 진짜 싸울만 난다. 이제야말로 정말 신문사와 기업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겠구나 하고 굉장히 신나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기업들을 조지는 발제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이 기간이 2달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신문은 광고에 종속이 되는, 그래서 재벌들 뒤를 빨아주는 비겁한 신문으로 진짜 빠른 속도로 회귀를 했습니다. 같은 편집국장 아래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국장이 지금도 동아일보를 쥐락펴락하면서 오너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임채청 사장입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 이후에 임채청 선배가 동아일보의 실권을 거머쥔 다음에 단 2개월의 허니문 기간을 끝내고 동아일보는 거의 재벌들의 광고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건 단언컨대 임채청 선배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겁한 동아일보를 만드는 주역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채청 선배가 처음 편집국장을 했을 때 이게 기업을 조져라. 조져야 무서워하고 그럴 때 광고가 더 들어온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시점에서의 그 말을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막상 편집국장이 되고 보니
이 사람은 경제부 기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신문을 운영해 보니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걸 금방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몇 번 조져보니까 광고가 바로 끊겨버리는 겁니다. 뭐 아무리 조져도 겁을 내고 광고를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방향을 틀어야겠다. 한시 바삐 기업들을 빨아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라고 전환을 해버린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이 기업들을 조지면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언론에 광고를 주거나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게임 이론에는요. 보복과 보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 언제 보복을 하고 언제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게임 이론이 가르쳐요. 그래서 보복과 보상의 시기나 강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제학적 연구가 진행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재벌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보복과 보상 양날의 칼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보상만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제학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뜨면 뭐 홍보실에서 설설 끼고 촌지 주고 조조도 기자님하고 빨아줘도 기자님하고 이랬던 겁니다. 허허.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점차 발전을 하고요. 재벌들도 게임 이론에 대한 공부가 좀 되면서 보상만 하는 시스템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구나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 재벌들이 언론을 다룰 때 보면 보복과 보상 양날의 검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려놓습니다. 보상도 굉장히 과장해서 키우고 보복도 엄청난 강도로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알게 하는 거죠. 야, 재벌들한테 꿇으면 우린 떼돈을 번다. 반면에 개기면 완전히 착살난다. 이걸 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90년대 중후반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재벌들이 이런 보복과 보상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두르면서요. 한국 사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재벌들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얘들이 이때부터 보상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촌동생 최철원 씨 예. 고용승계 문제로 항의를 하던 노동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팬 인물이죠.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그 재벌 2세 맥값 사건이요. 2천만 원을 휙 던지고 나간 이 최철원 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옥살이를 면하는데 13일 뒤에 두들겨 맞은 노동자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걸 검사가 기소를 해요. 두들겨 맞은 노동자를 기소를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 박철 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얻어터진 노동자를 기소한 박철 검사는 바로 다음에 SK건설 전무로 영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SK그룹은 맥값 사건하고는 절대로 무관한 인재 영입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얘네들이 진짜로 과도한 보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SK가 모르겠냐고요. 박철을 전무로 영입하면 세간에서 5만 욕을 다 먹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한 보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들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야, 우리한테 꿇어. 그러면 우리는 의리 세게 지킨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욕먹어도 우리한테 꿇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한다. 이 시그널을 분명하게 사회에 던져주는 겁니다. 반면에 개기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강도로 처참하게 보복을 합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 오늘은 지금도 삼성에서 광고를 저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좀 조져도 광고를 끊어도 이게 2, 3개월이지 지나고 나면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재벌들이요. 예. 지금은요. 천만입니다. 개기면 압살을 해버려요. 3년, 5년, 10년째 광고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니들이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어? 지켜보는 거죠. 이 과도한 보복이 주는 또 다른 효과는 직방으로 언론사에 나타납니다. 야, 잘못 개기면, 한 번이라도 잘못 개기면 미디어 오늘처럼 5년,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굴복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예. 김앤장이 구성원들이 당한 굴욕적인 폭력까지 감수하면서 김동선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을 원했을 때와 원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복과 보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보복을 원했다면 당장 한두 해 하나로부터 거액 사건을 수임 못하는 게 아닐 거예요. 5년, 10년 동안 수임을 못하게 될 겁니다. 너무 타격이 큰 거죠. 예. 반면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꾸르면 평소 수임하던 사건의 5배, 10배를 5년, 10년 동안 수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격차를 보고 비굴한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제가 그 증권가에서 기자 생활하던 2000년대 중반에 그 증권가에서 재벌들을, 그러니까 기업 다루는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진짜 증권 보고서의 재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가 전망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예. 주가 전망이 안 좋을 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6개월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저기 연구원님 왜 뭐뭐 회사 보고서 안 쓰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제가 그 회사 안 좋게 보는 거. 아니 그럼 안 좋다고 쓰시면 되잖아요. 안 좋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안 쓰는 거죠. 이러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예. 아니 당신들 직업은 주가 예측하는 사람이고 그럼 고객들에게 주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안 쓰고 있으면은 그게 직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한 번만 마음에 안 들겠으면 애널리스트로서 그 기업에 출입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요. 증권사는 재벌들로부터 돈을 유치해서 굴려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한마디도 재벌들의 심기를 거스리면 재벌들은 보복을 정말 처절하게 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꾸르면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 중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냥 모 재벌 전자회사에 가서 우리 사무실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몇 대 보내주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중편 방송실 컴퓨터 대부분이 삼성에서 공짜로 보내주는 컴퓨터로 다 채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한테 그런 굴욕적인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 놔두고 온 청탁이 안 먹혔다면 그 부탁을 계속 했을까요? 그 부탁이 먹혔으니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사회이사 시켜주세요. 우리 자식 어디 보내주세요. 이런 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개기면은 죽는 거고 꾸르면 편해진다. 이 보상과 보복을 재벌들이 20년 가까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온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가 고민인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보복과 보상을 분명히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예. 똑같은 시스템을 재벌에게 적용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로운 기업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부정의로운 기업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하는 것을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시스템을요. 예. 이러면 저는 한국 사회가 재벌에 종속됐던 과정을 그대로 가르쳐서 재벌들도 정의를 원하는 사회 시스템에 종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80년 가까이 재벌들에게 한국 사회는 오로지 보상 시스템만 갖춰놓고 있었죠. 성적이 좋으면 잘했다고 성과급을 와장창 안겨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어이구 우리 기업부터 살려야지 경제가 살죠. 이러면서 기업을 제일 먼저 보호해줬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재벌들 중에 기부금이라도 좀 내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러면서 용벼천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횡령, 사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 경제를 살려야죠 라는 명목으로 그냥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보상만 하는 시스템을 70년, 8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자들이 정의롭게 기업을 경영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정의로운 기업에게 그냥 보상이 아니고 과도한 보상을 해주고요. 정의롭지 못한 기업에게 그냥 보복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결이 형성돼야 됩니다. 롯데, 삼성 이런 애들 제품은 아예 거부하는 소비자 연대도 필요하고요. 강력한 노동조합, 지역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죠. 일상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보복권과 보상권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보복권과 보상권을 포기하면 김동선, 이해후, 조연아 같은 괴물들을 끊임없이 양산을 해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노동자로서요.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 처절하고 끈질기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참고요. 보복과 보상을 하는 그 일에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내 최대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조차도 상습폭행범 김동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벌개혁을 김앤장하고 같이 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김동선이라는 이름 석자를 잊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지면 한국 사회를 바꾸는 초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계속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김동선 이야기와 경제학에서 다루는 보복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장충기 얘기를 하셨는데 2015년 7월 10일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장충기 전 당시 이제 미래전략실 차장, 차장인데 또 사장이에요. 여하간 삼성은 그런데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인 사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동아일보 임채청 전무 합병 찬성이다.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 방금 임채청에게 확인했는데 점점점.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리시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명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 이수영 전무도 동아일보 출신이시죠. 아, 그래요? 네. 아유, 언론인들이 삼성에서 잘 팔리네요. 이제 제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참 동아일보 출신으로서 부끄럽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네. 좀 사회에 선이 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문자나 주고받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재벌 열심히 까라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2달 만에 접은 거 아닙니까? 접었을 때 우리 후배들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까라고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슬쩍 입장을 바꾸냐? 그래서 그때부터 임채청 국장이 되신 이후에 초창기에 한 6개월 정도가 전쟁터였어요. 네, 매일 싸우고 정말로 매일 술 먹고 저는 임채청 국장하고 다른 문제지만 3일 동안 밤새도록 담판한다고 술 마신 기억도 있고요. 아, 둘이? 예, 근데 그러다가 서로 굉장히 거친 말까지 나오고요. 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힘의 역관계가 회사 쪽으로 넘어갔고 저도 그때부터 한 1년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도. 임채청 전무가 혹시 이완배 기자님한테 야, 그럼 네가 삼성 물량만큼 광고를 따오든가. 아, 그럴 정도로 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지금 나쁘게 망친 대표적인 주범인데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에서 큰 소리 치는 애들 별로 겁 안 나는 게 그렇게 후진 애들은 별로 겁 안 나요. 그런데 나쁜 놈이 똑똑하면 진짜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채청 선배는 지독하게 똑똑했죠. 지독하게 사악했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티내지 않고 다근다근 제 회사를 저항했었던 진보적인 기자들을 점조직으로 하나하나씩 와해를 시켰어요. 정말로 치밀한 사람이었고요. 하여튼 다시 회고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요. 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반골적인 후배들을 하나하나 KO를 시키는 그런 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징표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정도 생각도 닿지 않는 똑똑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게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만약에 정말 먼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정의로 왔는지 부정의로 왔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한 건 분명한데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만 생각해도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후배들이 다 욕을 하고 있으니까요. 되게 아마 후회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죠. 헛똑똑이네요. 헛똑똑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환율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80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예. 화요일에 비해서 7.6원이 내렸는데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이 1076.8원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종가 기준으로 2015년 4월 30일 1072.4원이었는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환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예. 환율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은 경제 문제를 접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율 분야는 약간의 이해를 위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이, 공부해야죠. 사실 이렇게가 참 싫은데요. 네.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 초반부에는 환율이 어떤 거고 어떤 구조로 변하는지 잠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대목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스킵하셔서 뒤로 돌리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율의 뜻은 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을 쓰려면 외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고요. 미국에서 햄버거 사 먹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낸 다음에 Do you know 세종대왕?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한국 돈 원 하고요. 미국 돈 달러를 바꾸는 비율을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할 때 기준이 조금 서글프지만 우리나라 돈 원이 기준이 아니고요. 미국 돈 달러가 기준입니다. 센 나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율을 계산할 때 한국 돈 1원은 미국 돈 얼마로 바꿔주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언제나 미국 돈 1달러는 한국 돈 얼마로 바꿔주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점만 간단히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지금 폭락을 해서 1076원으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말은 당연히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 1076원으로 교환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대충 1076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100원 하던 환율이 갑자기 1500원으로 훌쩍 급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미국 돈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돈 1100원을 냈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무려 1500원을 내야 됩니다. 4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인 겁니다.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입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설탕 사오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간단하실 겁니다. 예. 설탕 한 부대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달러로 팝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만 원만 내면 1000달러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돈 내고 설탕 한 부대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설탕 가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단지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버리면은요. 예전에는 110만 원만 내면 1000달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150만 원을 내야 겨우 1000달러를 구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겨우 설탕 한 부대 사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들이 죽어납니다. 반면에 환율이 오르면 갑자기 신이 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수출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휴대폰을 1000달러에 팝니다. 이때 환율이 1100원이라면 휴대폰 한 대를 팔면 달러로 파는 거니까요. 1000달러를 벌죠. 이걸 나중에 우리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때 환율 110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을 똑같이 팔았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대 팔아서 1000달러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원화로 바꿨더니 갑자기 1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 환율이 올라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수출업자들은 150만 원을 챙길 수도 있고요. 이 기회에 여유가 있으니까 가격을 내려서 더 많이 팔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신문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을 내려도 충분히 과거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들이 유리하고요. 수입업자들이 죽을 상이 됩니다. 반대를 생각해보면요.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수입업자들이 노가 납니다. 종년에는 110만 원을 내야 겨우 1000달러를 얻었고 그걸로 설탕 한 푸대 샀는데 이제는 80만 원만 내도 1000달러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한 푸대 사는 비용이 확 줄죠. 수입업자들이 신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수출업자들이 죽을 맛인 거죠. 1000달러짜리 휴대폰 똑같이 팔았는데 환율 1100원대에서는 우리 돈 110만 원을 줬는데 환율이 갑자기 8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똑같이 휴대폰 팔고도 우리 돈을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세 자리 숫자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환율이 900원대가 될 거라는 뜻이죠. 이러면 누가 죽을 맛이냐? 수출업자들이 죽을 맛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들은 신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요걸 하나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환율이 왜 변할까요? 요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외환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딜러들이 달러를 하고 팔아요. 그리고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여기서 딜러들이 달러를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고 원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환율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요. 수치 조정이 굉장히 쉽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죠. 반면에 정부가 마음을 먹고 나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팔게. 이렇게 내놓으면 달러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는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공부를 하고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좀 심도 깊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접할 때마다 언론에서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를 보면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 망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야 좋은 거겠죠, 말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정작 참여정부 때 환율이 거의 7, 8년 만에 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참여정부 때 봤어요. 이때 또 언론들이 나서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체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다니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나라 말아먹는다, 난리를 쳤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오르는 게 좋다는 거야, 내리는 게 좋다는 거야, 합의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얼마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거죠? 1,000원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겁니까? 1,100원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겁니까? 이 합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올랐다고 지랄, 내리면 내렸다고 지랄, 이런 식으로 환율에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율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가 마치 수출에 목숨을 건 나라처럼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수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무역 수지가 대체적으로 흑자니까 수출 비중이 조금 더 크긴 해요. 그런데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어마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한 연간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수출이 한 5,500달러, 수입이 한 4,500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수출 비중이 더 크지만 그 비중 차이는 5.5 대 4.5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해서 수출이 좋아질 때는 수입이 나빠지고요. 수입이 좋아질 때는 수출이 나빠지는 겁니다.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나빠지는 차이가 5.5 대 4.5로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나라가 망한다, 수출업체 다 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때는 우리 경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반으로 좀 차분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참여정부 때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면서 보수 언론에서 경제지에서 수출업체들 다 죽는다고 노무현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수출업체가 다 죽었냐고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출에서 손해를 본 만큼 수입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출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굳은 믿음 아래요. 환율을 최대한 높여서 수출업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정부가 무진장 악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업체들이 녹아나니까요. 그래서 외환시장에는 그 최중경 라인이라는 아주 특이한 용어가 있어요. 이 최중경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사람이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최중경 수석이 환율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환율이 높아야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최중경 씨가 외환당국 실무를 맡았을 때는 죽어도 환율이 1,140원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율은 1,140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이 1,140원은 마지노선 같은 개념으로 최중경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최중경이 1,140원 이상으로 환율을 유지해야 된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MB 시절에 고환율 정책, 수출기업에 유리한 그 정책을 끊임없이 유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해서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고 수출기업이 돈을 잘 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됐느냐는 거죠.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임금을 높여주던가요? 투자를 늘리던가요? 기업들이 부자가 되니까 낙수 효과가 생겼습니까?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수출 기업들한테 돈 퍼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는데,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은 6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깔고 있는데, 국민들 삶은 오히려 더 개판이 됐죠. 투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환율이 높으면 수입업자들이 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자재, 식료품, 석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해요. 그런데 이명박근혜가 악착같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를 하는 바람에 이 수입업체들이 수입하는 재료값이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누가 다 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게 전부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들 살찌우느라고 우리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물가를 9년 동안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라면 하나를 만들 때도 수입되는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환율 때문에 수입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모든 생필품 가격들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이라는 건 수출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 국민들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졌는데, 그 덕에 수출업체들이 돈을 벌었는데 수출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높이고 고용을 늘렸다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출업체들은 번 돈은 전부 자기들 금고에 쟁여놓고 일자리는 줄이고 임금은 제자리에다가 수출기업들 돈 벌어준다고 국민들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경제 철학이냐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환율에 개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환율이 하락을 해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시점에 따라서 참여정부 때처럼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되면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수출기업들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900원대 환율이 참여정부 이후로 다시 정착이 된다면 수출기업들이 고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들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다양한 소비를 즐기고 삶의 질도 좋아질 겁니다. 어차피 수출 들어봐야 수출 기업들이 그 돈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명박근혜 9년, 신자유주의 36년 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환율이 낮아져서 900원대가 된다고 해도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보탤 겁니다. 그리고 소비 여력이 늘어난 국민들이 많아지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도 내수 위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환율이 높아지면 좋으냐 낮아지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경제 철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수출 기업에 여전히 목을 매는 데 맞춰져 있다면 이명박근혜처럼 고환율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실질적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경험을 상기한다면 저는요, 기꺼이 참여정부 때 경험했던 900원대 환율을 기쁘게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900원대 환율을 계기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국민 소득을 늘리면 수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환율 폭락에 대해서 호들갑을 떠는 언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전혀 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 다 죽는다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연하게 환율 900원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환율 이야기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금리가 오르는군요. 네, 뭐 공교롭게도 어제는 환율이 폭락해서 환율의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 이야기를 연이어 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고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가급적 브리핑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인데 오늘 금리 인상은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리, 중앙은행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공부가 좀 필요해 버려졌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면 좆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뭘 모르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돈꾼 사람들로서는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현금이 도는 거 이른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 돈 빌려간 사람들은 자칫 좆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끝내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아이고. 네. 아니 이렇게 길게 준비한 걸 그렇게 짧게 잘 요약해 버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거 저 이런저런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짧고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주신 거를 20분 동안 길게 느리는 재주를 제가 한번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라고 부르죠. 예.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한 문장에도 설명할 게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기준금리라는 말이요. 요게 좀 복잡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쉽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줄 때 이자율을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다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앞으로 시중은행들도 예금이건 대출이건 이자율을 줄줄이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었다는 대목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은행하고 뭔가 거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정하는 기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겁니다.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과거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금리를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재무부에서 다 정해버렸어요. 굉장히 하위직에서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별칭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이렇게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은행은 있으나 마나 했었던 건데 이제 조순 총재가 오셨을 때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지금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 조순 총재가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 개혁에 거의 뭐 상징이다시피 했는데 YS가 당선되고 뭐 얼마 안 있다가 쫓아냈죠. 네, 밟아버렸죠. 그래서 조순 선생님은 정말로 그게 한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YS한테 한국은행 독립을 위해서 본인이 싸웠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조순 총재가 결국은 YS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갈 때 퇴임을 하시는데 한 한국은행 직원 한 분이 조순 총재 나가시는데 털썩 큰절을 해요. 야외에서요. 아하.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을 위해서 처음으로 싸워준 조순 총재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조순 선생님께서는 그때 YS하고는 참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건너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요. 아니 그 YS가 나름대로 어떤 문민정부 개혁 노선 이런 걸로 초기에 큰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켰는데 왜 조순 총재를 개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말이죠. 대부분의 집권자들이 갖는 성향인데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모든 걸 좌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 통화량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한국은행의 독립된 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훌륭함을 나타내신 최초의 정치인이 경제 쪽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집권을 하신 이후에 워낙 경제적으로 식견이 뛰어나시니까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과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지방자치에 넘겨야 될 일과 이것들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집권을 하셨는데도 놔야 될 권력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YS는 그게 안 된 거죠. 하는 독립은 무슨 하는 독립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 조순 총재하고 충돌이 저는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독립된 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문장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올린 단위가 고작 0.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 보시면 올려도 0.25%고요. 내려도 0.25%입니다. 딱 이렇게 움직여요. 예. 우리 생각이 아니 1년 이자율 0.25%면 너무 작은 건데 뭘 이게 이렇게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전체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0.25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구나. 이걸 움직이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결정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끔 가다가 중앙은행이 너무 사태가 심각해서 충격요법을 준다고 0.25가 아니고 0.5 더블로 올리거나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와, 한국은행이 엄청난 충격요법을 사용했다고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나는 거죠. 그만큼 0.25라는 수치가 꽤 큰 수치라는 감을 가지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한국은행, 소위 중앙은행이라고 말하는 은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연히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의 금융을 총지휘하는 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의 법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행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호칭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은행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은행만 제일 높은 사람을 총재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은 이주열 총재죠.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총재 임기도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가 4년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하느냐?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권 기능을 합니다. 발권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돈을 찍어내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종이에 인쇄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라고 따로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권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조폐공사에 돈을 얼마를 찍어라를 지시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요.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죠. 이걸 한은이 조절을 합니다. 이걸 왜 조절하느냐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요. 반대로 돈이 줄어들면 돈이 어디론가 잠기면은요, 물가가 떨어집니다. 요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팔리는 물건 양이 일정한데 갑자기 돈의 양이 2배로 늘면요, 어제 10,000원에 팔렸던 물건이 오늘은 20,000원에 팔려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어제 가격대로 10,000원에 팔면 온 세상 물건 다 팔았는데 돈이 반이나 남아 돌아요. 물건이 없는데 돈만 남아 돌면 무슨 소용입니까? 살 물건이 없는데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면 당연히 그 찍어낸 비율만큼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야 돈의 양하고 물건의 양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반대로 세상에 팔리는 물건 양은 일정한데 돈의 양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물건 값도 절반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전에 팔던 가격대로 물건을 팔아버리면 이번에는 물건이 절반이나 남아 돌아요.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물건 값이 막 널뛰기를 하면 당연히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물가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찍어야 지금 세상에 팔리는 물건하고 돈의 양이 딱딱 맞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한은의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물건의 양이 10% 늘면 화폐도 비슷하게 10% 늘리는 걸 한은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돈을 더 찍어야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폐공사에 얘기해서 돈 더 찍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줄여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람들한테 가서 야 지갑에서 당장 돈 내놔 태워버리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때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정책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금리 정책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걸 좀 잠궈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시중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더 준대. 그러면 저축을 좀 해야 되겠어. 라면서 돈을 은행에 더 많이 맡깁니다. 예.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돈의 양이 줄어들죠.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요. 대출 금리가 올랐어. 이젠 돈 더 빌리면 안 되겠어.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줄여나갈 겁니다. 이래도 자연히 시중에 놔두는 돈의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자, 지겨우신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한은이 경제를 보기에 과열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막 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버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푼다는 거죠.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푸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건데 지금 한은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과거 6년 5개월 동안 주구장창 금리를 내렸다는 건데 예. 실제로 이명박근혜 시절에 줄기차게 금리를 내리기만 했어요. 이 말은 이명박근혜가 경제를 너무 못했고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한은이 주구장창 금리를 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은이 금리를 막 기습적으로 내리고 별별 몰핀 같은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의 반응을 보고 뚜껑이 열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 6월인가 한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습적으로 돈을 더 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매우 환영하며 경제 활력 회복을 기대한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한은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는 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응급 처방을 했다는 건데 정부가 그걸 환영하고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점을 통감한다. 죄송하다. 이게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을 판에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빵점짜리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부모님이 야, 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불법 과외를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뻔뻔스럽게 부모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들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정상인 건데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뚜껑이 얼마나 열렸겠습니까. 네.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를 보면 보도들이 이렇습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한은의 내부 분위기를 바꾼 계기가 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거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 이 말은 지금 금리를 올린 건 지금 경제도 좋고 앞으로 미래 경제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은의 목표 자체가 물가를 잡고 경제하고 통화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더럽게 못했던 이명박근혜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맞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좀 회복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폭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경제를 상당히 수습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핵폭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김영문 PD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한은이 문재인 정부 내내 기조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수소폭탄으로 변합니다. 저거 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0.25% 이번에 높였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추가로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무려 2조 3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한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한 1% 정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추가로 져야 되는 대출이자 부담이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10조 원이요. 원래 온전히 소비시장으로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마중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이 대출이자 갚느라고 은행으로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좀 올렸는데 금리 1% 올리면 10조가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환장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최경환이 경제를 망친 건 그러느냐고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니들이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경제를 망치는 건 그냥 참을 수 있는데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은 정말 너무 과했던 거예요. 이것만 없었어도 문재인 정부가 문제 수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10장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적어도 통화정책,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절대도 못 내립니다. 금리 내리면 와 대출이자 싸졌다 이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1,400조도 핵폭탄인데 대출이 더 늘어나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이 금리를 드디어 올렸는데 매우 자연스럽지만 이게 계속 오르면 올릴 때마다 2조 3조씩 소비시장으로 들어가야 될 소중한 돈이 뭉텅뭉텅 잠겨버립니다. 소득주도 성장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금리 1%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죠. 진퇴양난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최경환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난관을 돌파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경제가 회복되면 어차피 한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국민 소득이 계속 줄어들죠. 이러면 정부가 직접 여러 사업을 벌이고 복지 정책을 더 높게 가동을 해서 이자로 줄어드는 국민들 소득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이자 부담이 높아져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엊그제 발표된 주거복지 정책만 봐도 1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쓰겠다고 하고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돈을 국민들에게 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려면 이자가 계속 높아질 텐데요. 정부의 금고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많아지는데 정부 금고가 마르면 조금 회복됐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이 핵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젠가 증세카드를 꺼내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둔한 머리에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외에 최경환의 업보를 치울 효율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세를 한다면 가계, 정부, 기업, 이걸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돈이 남아도 오는 곳이 기업밖에 없어요. 정부가 증세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괜히 남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앞정권이 쌓아놓은 똥이 너무 큽니다. 이걸 안고 나라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묵직한 책임이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안고 있는 거죠. 부디 다양한 방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인데 너무 전 정권이 싸지러 놓은 핵폭탄이 크다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은의 금리 인상 소식을 조금 이렇게 우울하게 정치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 정권의 적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남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환장하는 겁니다. 전 정권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았는지 그 선택은 누가 했는지 참. 네, 참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